자,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교재 3장 사회문제 분석과 대상자 선정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한다는 것은 문제를 이해한다는 거고, 문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문제 분석이 정확하게 됐다는 거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해결점, 우리가 해야 할 일,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회문제 분석의 절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분석이나 욕구를 사정할 때, 문제 분석이나 욕구 사정을 설명할 때 분량이 너무 많으면 심사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페이지 내외로 작성하고 통계 자료는 프로그램에서 다룰 문제와 관련된 것만 제시합니다. 문제 분석과 욕구 사정 부분은 네 가지 순서대로 보통 소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 크기, 규모입니다. 예비 클라이언트들, 잠정적 클라이언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얼마만큼 예비 클라이언트들이 많은지 대상자 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이게 문제의 규모가 되겠죠. 위험 집단의 규모, 그리고 위험 집단의 나이대, 연령, 위험 집단의 지리적 분포, 어디에 사느냐, 이 지리적 분포, 그리고 소득 수준 등과 같은 내용을 우리가 문제의 크기, 규모에 기술을 합니다. 문제의 심각성, 얼마나 문제가 크냐, 즉 심각하다는 것은 복지 차원에서 프로그램으로서 즉각적으로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이나 다른 유형의 대상자들과 비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직에 대해서 문제의 규모를 따질 때 이 지역의 장기 실직자는 경제활동 인구 중 총 몇 프로를 차지한다. 17%, 2523명. 실직이 17%면 굉장히 많은 거죠. 20%면 5명 중에 1명이니까 거기에 근접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전국의 장기 실직자는 11% 정도이며 인근 땡땡시는 8.9%이다. 이렇게 조사가 나왔으면 전국 평균보다도 높고 또 인근시에 거의 2배 가까이 되고, 그렇다면은 이 지역의 실직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규모에 대해서,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의 원인, 그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왜 그들은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가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됩니다. 장기 실직자들의 취업이 어려운 이유는 이 지역의 기업체 수, 일자리 수가 적다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문제의 원인 중 하나에 불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보는 요소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는 요소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다 봐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안한 목표나 개입 전략과 연결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의 원인으로서 실직자의 기술 부족을 강조했다면 개입 전략은 실직자 직업 훈련으로 귀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분석의 절차에서 문제의 크기, 규모에 대해서 살펴봤고,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다음 세 번째, 문제가 개인이나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의 문제가 개인과 가족 및 사회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뭔지 살펴보고 소스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미리 논의도 해봐야 되겠죠. 장기 실직은 개인적으로 상실감과 상실감과 낮은 자존감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구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서 이 가구의 구매력이 또한 떨어지겠죠.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제공이나 여타의 서비스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 실직자들의 취업은 구매력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부담도 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 문제가 실직이라는 문제가 개인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사회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현행 프로그램이 해결하지 못한 점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직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실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프로그램이 현재 해결하지 못한 점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이 접근하는 점이 뭐가 있는지,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이 문제를 다룬 다른 지역, 다른 기관에서의 경험과 지역 차원에서의 대응 방식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프로그램이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새롭게 필요한 전략은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장기 실직자들에 대한
경남 지역의 프로그램은 취업 알선 서비스가 60%,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15%, 실업급여 제공이 5%, 기타 서비스 제공이 20% 정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전체 12,500명 중에 1,800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취업 알선 서비스는 실직자의 거주 지역과 직장이 일치하지 않는 점, 또한 구직자와 구인처의 요구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이 문제로 분석이 되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훈련 기간 동안에 생계비 마련 때문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은 실직자들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으로서의 취업 활성, 실질적인 취업 활성과 훈련 기간, 생계비가 지원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직업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구직자의 희망사항과 고인처의 요구 조건을 연계하는 취업 알선 서비스가 요구가 된다. 라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사회문제 분석 시 질문 및 서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분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문제의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거죠.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문제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을 문제로 인식을 해서 프로그램의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점심을 굶고 있는 것. 그거 하나 자체로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결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야 됩니다. 원인. 어르신들이 돈이 부족해서 굶고 있을 수도 있고, 건강 문제 때문에 또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불화 때문에 점심을 굶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죠. 돈이 없다면은 건강하게 돈이 없으시다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식사를 못 하신다 하면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료가 필요로 하고 또 가족 구성원들 간의 불화 때문에 점심을 굶는다면은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사회 문제 분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구체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분석에 예시가 나오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실직, 그리고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생계비조차 부족한 실정일 수 있습니다.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대상자들의 특성입니다. 이 케이스에 또 생계비조차 부족하다는 것도 대상자들의 조건이고 환경입니다. 경상남도 시민 실태조사에 가면 이들의 학력은 중졸 이하가 63%이다.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 발생 원인이기도 할 수 있겠죠. 95.3%가 안정된 직장을 갖고 싶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대상자의 욕구가 되겠죠. 또한 대상자들은 직업훈련 과정을 거쳐서라도 취업을 원하고 있지만 직업훈련 기간 동안에 생계비 부족으로 직업훈련 받기를 꺼려하고 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직업훈련 기간 동안 월 20만 원 정도의 생계비를 지원받고는 있지만 이들의 실질 생계비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관련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따라서 직업훈련 기간 동안에 생계비 지원이 아까 20만 원은 부족하다고 그랬죠. 현실화되지 않으면 직업훈련에 참가하기를 꺼리는 현상은 지속될 것이고 이들의 이들의 안정된 일자리의 취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장단기적 영향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안시의 경우 직업훈련 기간 동안 생계비 지원은 물론 직업훈련 과정에서 만든 생산품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훈련생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종료 후에 이들의 취업률은 90%에 이르렀다. 다른 지역, 다른 기관의 개입 방법과 결과, 벤치마킹 하는 거죠. 잃어볼 때 장기 실직자 및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현실적인 생계비 지원과 수당 등이 제공되었을 때 직업훈련은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개입 전략은 직업훈련을 하는데 실질적인 직업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생계비 지원과 수당 등이 제공되었을 때 성공적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문제의 원인이 예를 들어서 이 그림처럼 결식이다. 원인이 나오면은 목표가 나오죠. 결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네.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게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결식에 대한 원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저소득으로 인한 결식이다. 즉, 돈이 없어서 결식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문제의 원인이 파악이 된다면 목표는 좀 변경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네. 저소득을 해결해야 결식이 해결되니까 소득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게 원인을 해결하는 거겠죠. 또한 건강 문제로 인한 결식이다. 그러면 건강 문제가 해결돼야 결식이 해결되겠죠. 그래서 목표가 건강 증진이 되겠죠. 가족관계 악화로 인한 결식이다. 가족관계 개선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성이 되겠죠. 그냥 문제 원인을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서 결식이다라고 했다면 그냥 무료 식사 제공이 목표가 되겠지만 이 결식의 원인을 조금 더 세밀하게 찾아본다면 목표가 현실적으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목표치 설정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즉, 문제 분석 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할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가?
첫째, 그 문제로 인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여지는 상태나 조건들이 뭔지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또 이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냥 우리가 잠재적으로 생각한 예비 클라이언트들만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사회가, 아니면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된다. 또 이 문제로 이득을 보는 사람,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존재를 하는가? 그런 특별한 사회 문제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문제를 야기하면서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요즘 약물 중독이 뉴스에 간간히 나오죠. 약물 중독에 있어서 약물 중독 문제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뭐겠어요? 네, 약물을 파는 사람들이죠. 그런 식으로 찾아봐야 된다. 또 누가 이 문제로 규정을 하고 있는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 또 누가 이 문제를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지 않는가? 또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의 구체적인 원인이 뭔가? 우리가 원인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는 벤치마킹을 해봐야 되겠죠. 현재의 프로그램들을 중단할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예상되는 결과는 무언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표는 무언가? 욕구와 자원 간의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와 장애가 되는 요소는 무언가?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 분석 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정확한 문제 분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애신데요. 기관이 위치한 땡땡구의 한부모 가족은 약 120세대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타 지역보다 20%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또는 땡땡구의 전체 땡땡 세대 중 한부모 가족은 약 120세대로 추상되며 본 기관이 위치한 땡땡 지역 주변의 전체 대상자의 70%인 84가구가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아동을 돌봐줄 사람이 없고 가정 경제상 학원에 다닐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는 한부모 가정 아동들의 경우 대부분의 부모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 수준은 월 100만 원 이하가 70%, 100에서 200만 원 이하가 20%, 기타가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들을 돌보는데 추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학원에 보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아동들을 보호하고 동등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뭐가 되겠어요? 한부모 가정에 아동들을 케어하고 보호하고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인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상자 선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의 성격과 그리고 문제의 원인, 그리고 규모가 밝혀지면 구체적으로 누가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즉, 프로그램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문제 집단의 분포를 분석을 해서 정말 그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표적 집단을 찾아가는 방법과 표적 집단을 먼저 찾고 규모를 계산한 뒤에 그 분포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히 인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조사 등의 자료를 이용해서 문제 집단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론인 표적 집단 추적 방법론을 사용을 합니다. 이 추정 방법은 논리성의 바탕을 두어서 미리 표적 집단의 개념을 설정하고 그 분포와 규모를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네 가지의 인구 집단을 구분해서 범위를 점점점점 좁혀가는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큰 일반 집단에서 그 다음에 범위를 좀 줄여서 위험 집단을 정의하고 그리고 표적 집단을 정의를 하고 그 안에 가장 작은 원인 클라이언트 집단을 정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일반 집단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포괄 밖에 있는 이 원 전체적인 집단을 일반 집단이라고 칭합니다. 이 일반 집단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인구 집단이 되겠습니다. 가장 포괄적인 인구 집단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대상 지역 내에 거주하고 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전체 인구 집단을 우리는 일반 집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가 경상남도가 중학생들의 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한다면 여기서 일반 집단은 경상남도 소재 중학교에 다니는 2만 5천 명 전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전체적인 가장 큰 집단이 일반 집단이 되겠고 여기는 뭐 아까 경상남도 소재 중학생이라고 그랬죠. 커다란 집단이 되겠습니다. 이제 위기 집단은 어떤 조건을 주어서 위험 집단,
위기 집단, 위험 집단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집단 중에서 프로그램이 겨냥하고 있는 사회 문제에 특히 노출되어 있어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인구 집단을 위험 집단이라고 불립니다. 해당 사회의 영향, 사회 문제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들을 포함하고 이미 그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집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험 집단은 해당 사회 문제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집단을 제시하는 것. 예를 들어서 중학생들의 흡연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한다면 이미 흡연을 하고 있거나 흡연 욕구가 있는 집단이 위험 집단이 되겠습니다. 중학생 전체에서 흡연을 하고 있거나 흡연 욕구가 있는 집단, 점점 일반 집단에서 위험 집단 범위가 점점 작아지고 있죠. 이런 것처럼 일반 집단에서 일반 중학생들 중에서 이 노란색 안에 있는 위험 집단, 흡연의 욕구가 있거나 흡연을 해봤던 중학생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다음에 표적 집단. 표적 집단은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직접적 대상이 될 수 있는 인물을 표적 집단이라고 합니다. 위험 집단 중에서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적격성을 갖춘 사람을 칭합니다. 위협 집단의 모든 사람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흡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주요 활동 내용이 금연에 관한 것이라면 흡연 욕구가 있는 중학생은 해당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학생들이 흡연율에 관한 사회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면 표적 집단은 해당 지역의 중학생 수 곱하기 중학생 흡연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좁혀서 클라이언트 집단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집단은 표적 집단 중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실시될 때 실제로 참여하게 될 집단이 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표적 집단 전체가 클라이언트 집단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표적 집단은 전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상이 되어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표적 집단 전체가 클라이언트 집단이 되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생 금연 프로그램을 경상남도 창원에서 실시한다고 할 때 경남 진주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의 경우 표적 집단 중에서 누가 서비스를 받을 것이며 누가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들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할 때 평일 낮 시간대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취업 여성들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표적 집단과 클라이언트 집단의 수가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건상 조직의 여건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자 선정 과정의 예시를 한번 봐봅시다. 일반 집단에서 점점점 조건을 줘서 위험 집단, 표적 집단, 클라이언트 집단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시에 거주하는 땡땡시의 인구는 약 40만 명입니다. 근데 땡땡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약 17,000명 정도 됩니다. 땡땡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중에서 독서 능력이 있는 장애인은 약 12,9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독서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장애인은 약 500명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 집단에서 위험 집단으로, 위험 집단에서 표적 집단, 표적 집단에서 클라이언트 집단으로 점차 조건을 갖춰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표적 집단 중 클라이언트 집단을 선정할 때는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해야 해요. 예를 들어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이라면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클라이언트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원수, 자녀수 등 사회복지기관에서 흔히 사용되는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방법 중 선착순 모집은 그리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장 사회문제 분석과 대상자 선정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